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생판 남남이 만나서 가족이 되는 일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이라도 하지만 그 외에 가족으로 엮이는 것은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올케와 시누이 관계가 여자들 수다의 단골 주제가 되는 이유가 다 있죠. 어떤 사람은 서로 죽이 잘 맞기도 하던데 저는 너무나 힘이 들었답니다. 청취자 여러분에게 저보다 7살이나 어렸던 새언니와 저와의 질긴 인연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위로 2살 터울의 오빠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들, 딸 구별 없이 키우셨기 때문에 저는 오빠를 따라서 태권도부터 검도까지 다양한 운동을 배웠어요. 오빠와 몸싸움이 가능할 정도로 몸을 움직이고 쓰는 것을 좋아했죠. 체격이나 힘이나 오빠 못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남자 형제로 오해받을 때도 있었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짧은 커트 머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치마도 유치원 이후부터는 입어본 적이 거의 없었죠. 소위 말하는 여자답다는 표현하고는 거리가 먼 10대와 20대를 보냈죠. 그래도 나름 짝사랑도 하고 짧은 썸을 타보기도 하면서 대학교 시절을 보냈답니다. 체육 교육학과를 나와서 헬스 트레이너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동료 트레이너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강선용, 남자는 남자가 봐야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야. 오빠한테 남자친구 소개도 안 하고 바로 약혼한다는 게 말이 되냐? 누가 선머슴 같은 우리 동생 좋아한다고 하는지 내가 만나봐야지. 왜 이래? 내가 헬스장에서도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여자는 누가 뭐래도 힘이지. 알았어. 시간 한번 만들어 볼게. 오빠와 남친은 나이가 같아서 그런지 제법 첫 만남에서도 어색함 없이 대화를 잘 하더군요. 군대에 다녀온 이야기, 운동 이야기로 저는 안중에도 없이 둘이 신나게 떠들었어요. 이 보세요. 저기요. 오늘은 제가 주인공 아니에요? 이렇게 처음부터 둘이 친해져 버리면 내가 좀 섭섭해지려고 하네. 오빠가 매제될 사람한테 할 말 있다며. 아, 맞다. 내가 원래 매제를 심사하는 자리였는데 깜빡했네. 박주영, 나보다 먼저 결혼하는 우리 선영이 눈물 나는 일 없도록 해라. 하긴 우리 강선영이 웬만해선 우는 일이 잘 없긴 하지. 아이고, 언제부터 우리 선영이야? 왜 이래? 우리 누가 봐도 현실남매인데 닭살 돋겠으리? 술 마셨다고 오버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형님. 선영이가 오빠랑 하나도 안 친하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 아주 오빠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첫 만남을 가지고 약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선영, 너 약혼한다고 너무 마음 놓고 있는 거 아니야? 남자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내가 어제 회사 끝나고 회식하러 갔다가 박주영이랑 비슷한 놈을 봤거든. 긴 머리 여자랑 분위기 잡고 있던데. 그날 회사 임원들이랑 같이 있는 바람에 제대로 확인 못했어. 넋 놓고 있지 말고 알아봐. 어제는 남친의 휴무 날이었는데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오빠의 얘기를 듣는 순간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여자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헬스장에서 개인 PT를 해드리는 회원님도 이상한 소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기 저 여자 때문에 요즘 여자 탈의실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운동을 하러 오면서 머리는 왜 저렇게 풀어헤치고 오는 거야? 그리고 저게 운동복이야? 수영복 입은 것보다 더 야하잖아. 에이, 요즘엔 젊은 여자 회원들은 레깅스에 브라탑만 입고 운동 많이 해요. 아니라니까. 누가 봐도 저건 남자들 홀리려고 헬스장에 오는 거야. 저봐.
운동은 안 하고 내내 남자 회원들이랑 깔깔대고 있잖아. 그러게요. 우리 남자 회원들 눈 돌아가다가 런닝머신 위에서 넘어지겠는데요? 그렇게 웃고만 있을 게 아니야. 저 여자 개인 PT를 박 트레이너가 한다고 하던데 강쌤도 조심해요. 저런 여시 같은 여자들은 내 남자 곁에 가까이 두면 언젠가는 사달이 난다고. 한 달 전부터 헬스장에 나타난 새로운 여자 회원 때문에 분위기가 술렁거렸죠. 저는 이번에도 잠시 그러다 말겠거니 했어요. 분기별로 그런 젊은 여성 회원이 등장했다가 스펙 좋은 남자 회원 하나를 물고는 나가는 경우가 흔했거든요. 그런데 남친이 언제부턴가 전화 연락이 바로 되지 않고 문자도 바로바로 답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늦게 끝나는 날은 항상 기다렸다가 저를 집에까지 태워다 주곤 했는데 그날에는 문자 답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혼자 집에 가야겠다 생각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친한 회원한테 사진과 문자가 왔습니다. 바로 그 문제의 여자 회원이 남친의 어깨에 다정하게 기대고 있는 모습이었죠.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가 자주 가던 공원길 벤치였어요. 저는 바로 전력 질주를 해서 현장으로 달려갔죠. 옆에서 둘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오더군요. 저는 그냥 날아가서 발차기로 남친의 얼굴을 날려버렸습니다. 너는 오늘부로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아니, 그냥 손만 잡았을 뿐이야. 진짜야. 내가 너랑 결혼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딴짓할 리가 없잖아. 그냥 결혼하기 전에 아쉬워서. 어머머, 놀래라. 우리 진짜로 손만 잡았어요. 왜 이렇게 무식하게 사람을 때리기부터 해요? 저는 그 여자 회원의 머리채를 잡아서 남친에게 던져버렸죠. 남친이 알아서 안전하게 받더라고요. 더러운 변명 따위 네 입에서 듣고 싶지 않고 손을 잡든 잠을 자든 이제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대신 둘 다 내 눈앞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그 여우 같은 여자 회원은 이번엔 몸 좋은 트레이너가 먹잇감이었나 봅니다. 남친은 그 사건 이후로 몇 번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으나 상처받은 제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결심한 남자가 그렇게 쉽게 바람이 났다는 사실이 큰 상처가 되었죠. 저는 헬스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남자도 결혼도 아닌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삶으로 목표를 수정했죠.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은 갓생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신을 뜻하는 갓과 인생을 합친 말로 특정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미친 듯이 열심히 사는 것이죠. 저는 5년 안에 현금 2억을 모으기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마침 먼저 청소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 친구가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해서 합류했습니다. 몸을 쓰는 일은 자신이 있었어요. 아파트 입주 청소부터 사무실 이전 청소, 개인집 정리까지 몸은 고되었지만 평균 수입은 헬스 트레이너보다 많았죠. 하지만 일이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다 보니 스케줄이 없는 날은 물류센터 1일 단기 알바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선배 헬스장 마감 청소 알바도 했죠. 하루에 대여섯 시간만 자면서 커피 한 잔 값도 아껴가며 돈을 모았어요. 집에서는 잠깐 잠만 자고 나와서 부모님 얼굴도 오빠 얼굴 보기도 힘들었답니다. 야, 강선영, 좀 살살 살아라.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하며 돈을 모아서 뭐 할 건데. 너 벌써 33살이다. 이제 슬슬 연애도 다시 하고 결혼할 생각도 해야지. 언제까지 엄마 아빠 옆에서 살 수 없잖아. 연애랑 결혼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렸다니까. 이제 거의 목표 금액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거 다 채우면 집에서 독립해야지. 자식 2명이 동시에 빠져나가면 우리가 너무 외롭겠는걸. 나는 그렇다 치고 오빠는 왜 갑자기 독립하려고?
에이그, 이 오빠가 드디어 장가 간다. 네가 하도 바빠서 얘기할 틈이 없었어. 헐, 어떤 눈먼 여자가 오빠랑 결혼할 결심을 다 했다냐? 여자는 여자가 봐야 아는데 또 여우 같은 것한테 홀라당 넘어간 거 아니야? 원래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는 옛 어르신들 말씀 모르냐? 나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서 나도 좀 걱정이다. 거기에다 외동딸이면 집에서 얼마나 오냐오냐 컸겠어. 아니 선영이보다도 한참 어리지 않겠니? 뭐 오빠랑 2살 차이니까 나보다는 어릴 거야 예상하고 있었다만 몇 살이나 어린데? 나랑 9살 차이니까 너보다는 7살 어리겠네. 아직 세상 물정 잘 모르는 귀여운 아이니까 선영이 네가 잘 좀 봐줘라. 헐, 나보다 7살이나 어린 새언니라고? 미치겠네. 아, 몰라. 어차피 결혼하면 뭐 얼마나 보겠어? 다들 알아서 각자 인생 잘 살자고요. 하지만 막상 대면한 올케는 그 철없음의 정도가 지나치더군요. 새언니가 아니라 집안에 막내딸 한 명이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환장할 노릇인 게 또 부모님들은 그런 올케가 귀엽다고 정말 막내딸 대하듯 한다는 것이죠. 아예 호칭도 며느리가 아니라 아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철만 없으면 저도 봐줄만 했는데 제가 딱 싫어하는 전형적인 여우 같은 여자였다는 게 함정이죠. 싸가지 없는 건 기본 사양이었고요. 어머머, 나는 오빠가 농담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길에서 보면 남잔 줄 알겠네. 외모가 이래서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나 보다. 얘는 오다가 어디서 쌈 싸먹고 왔나? 우리 오늘 처음 보는 건데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닌가? 얘는 손아래 시누이가 먼저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나이는 어려도 오빠 와이프면 새언니라고 불러야지, 요. 아직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이다.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에는 네가 우리 가족이 되리라는 보장 없다. 어머나, 무서워라. 오빠, 나 정말 시누이 무서워서 결혼 못할 것 같아. 아이 참,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말싸움 할 거야? 선영아, 이 친구가 어려도 너무 어려. 그러니까 막내 여동생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고 좀 봐주라. 내가 지금껏 없는 여동생을 왜 챙겨야 하는데? 나는 저런 여자를 올케 언니로 맞을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해. 결혼 전 올케가 집에 인사를 하러 오자마자 올케와 저는 한바탕 말싸움을 했어요. 정말 생각 같아서는 결혼식장도 가기 싫더군요. 오빠는 뭐가 좋은지 내내 허허실실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결혼식은 얼마나 화려하게 준비를 했는지 웨딩홀 앞에 복도를 무슨 갤러리처럼 웨딩 촬영 사진으로 채웠더군요. 촬영 사진을 보니 드레스만 5벌은 바꿔 입었더라고요. 나이 어린 신부 맞이한다고 그동안 사업해서 번 돈 결혼식에 다 몰빵했구만. 그러게 근래 참 보기 드문 호합한 결혼식일세. 니네 집 재력이 이 정도였냐? 아님 올케 집 친정 재력이야? 아 몰라. 내가 얘기했지? 첫 만남부터 대판 붙었다고. 와, 나 트라우마 있잖아. 전 남친이 바람난 여우 같은 년 딱 그런 과인 거야. 사람들 앞에서 약한 척 여우짓 하다가는 둘이 있을 때 딱 돌변하는 그런 스타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의 여자가 하필 올케로 들어오냐고. 아, 오늘 이후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듯 예의상 신부 대기실은 찾아가서 인사를 했죠. 어머, 아가씨. 결국 제가 식장 바로 앞까지 왔네요. 이제부터는 새언니라고 불러야 하는데 연습 한번 해보실래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 손을 친구가 꽉 잡아주더군요. 이를 악물고 억지 미소를 지었죠. 결혼식 시작하려면 30분 남았으니까 기다려요. 그런데 너무하셨다. 그래도 명색이 오빠 결혼식인데 옷이 그것밖에 없어요? 누가 보면 형 결혼식인 줄 알겠어요. 아니,
원피스까진 바라지도 않았지만 치마도 없어요? 차라리 어머님 따라가서 한복이라도 맞추지 그랬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구나. 식장 들어가기 전에 누가 이기나 기싸움을 먼저 걸어오네요. 그러게. 한복이라도 해주면서 그런 소리를 해야지. 그나저나 결혼식장에서 새언니 친구들이 엄청 칭찬하던데요. 수술이 너무 잘 돼서 깜짝 놀랐다고요. 그렇게 얼굴 다 뜯어 고쳐서 순진한 우리 오빠 꼬셨나 봐요. 한바탕 공격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빠랑 엄마가 들어왔어요. 어머, 오빠, 나 너무 상처받았어. 오빠는 알잖아. 내가 부종교합이라 턱 수술한 거 말이야. 그리고 하는 김에 눈 조금, 코 조금 건드린 건데 수술도 본판이 이뻐야 제대로 나온다는 걸 오빠 동생은 잘 모르나 봐. 혓바닥은 어디 집에 두고 왔어? 7살 어린애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혀 짧은 소리 해대고 있어. 참네. 성인 여자가 그렇게 유치원생같이 굴래요? 아, 무셔라. 어머님, 저 시누이 너무 무서워서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싫어질 것 같아요. 아니, 오늘은 양가 부모님들도 다 계신데 왜들 이렇게 무섭게 이러시나? 선영아, 내가 전에도 부탁했잖아. 오늘 오빠 결혼식이다. 네가 좀 봐주라. 정말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오빠를 뜯어 말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기어이 올케와 오빠는 사람들의 환호와 축하를 받으며 무사히 결혼식을 치루었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신혼집 정리가 되지 않아서 본가로 먼저 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꼴을 보아하니 오빠는 트렁크 2개와 보조 가방까지 낑낑대며 오는데 올케는 핸드백 하나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오는 거예요. 와, 다시 뚜껑이 열리는 거죠. 올케는 나한테 인사도 없이 쌩하니 지나치더니 바로 아빠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아, 아버님, 어머님. 덕분에 저희 여행 너무 잘하고 왔어요. 근데 시차도 안 맞고 비행기만 15시간 타고 왔더니 너무 힘들어요. 아직 신혼집 정리 안 돼 있는데 아가씨가 청소 서비스 사업한다면서요? 어머님이 아가씨 시켜서 정리 좀 해달라고 안 돼요? 그래. 당장 내일부터 선우는 출근도 해야 하고 아영이 혼자서 집 정리하기는 힘들 테니 선영이한테 부탁해보마. 아우, 우리 어머님이 최고세요. 어머님, 저 배고파요. 엄마,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새언니네 청소 정리는 안 한다. 결국 엄마는 같이 일하는 친구에게 정식으로 일을 의뢰해서 돈을 받고 청소 정리를 해줬답니다. 마지못해 청소를 하고 나서 오빠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야, 나는 오빠와의 인연은 유지하고 싶다. 그러니까 되도록 얼굴 마주쳐서 불킬 일 만들지 말고 명절이랑 부모님 생신 때나 보면서 살자. 제가 그렇게 각자 알아서 살자고 했는데 오빠는 결혼하고 나서 분가를 했는데도 왜 그렇게 집에는 자주 오는지 집에서 좀 쉴까 하면 쳐들어와서는 제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저는 되도록 말을 섞지 말자고 결심을 했죠. 어차피 오빠가 데리고 살지 제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니잖아요. 다행히도 오빠한테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싸가지 올케는 우리 집이 자기 친정집인 줄 착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주말이면 집에서 밥을 하기 싫어서 오는 게 분명했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재료를 잔뜩 사가지고 오면서 유세란 유세는 다 떨고는 음식은 엄마에게 맡겨버리는 패턴인 거죠. 그럼 엄마는 만만한 저에게 일을 시키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영아, 그만 자고 일어나서 이 쪽파 좀 다듬어라. 아영이가 어제 텔레비전에서 쪽파 김치 보고 파김치가 먹고 싶단다. 아유, 엄마, 나 어제 밤샘 작업하고 새벽에 들어왔다고. 쪽파는 먹고 싶은 사람이 다듬어야지.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보니 올케는 붓글씨를 쓰는 아빠 옆에 딱 달라붙어서 하하 호호거리고 있더군요. 어머머,
아버님은 너무 멋있으세요. 이렇게 글씨도 잘 쓰시고, 거기에다 얼굴도 잘생기시고, 목소리까지 좋잖아요. 저도 붓글씨 쓰는 거 배워보고 싶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시댁에 쪽파를 사들고 왔으며 지가 다듬어야지 어디서 여우짓을 하면서 놀고 있는지 정말 기도 안 차더군요. 저는 주방에 펼쳐진 쪽파 한 단과 신문지, 바구니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케 앞에 펼쳤어요. 올케의 팔을 끌어다가 손에 쪽파를 쥐어줬습니다. 제 악유 힘이 너무 세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죠. 저기요, 파김치 먹고 싶어하는 새언니. 인간적으로다가 이건 먹고 싶은 사람이 다듬어야죠. 아니면 다듬는 흉내라도 내든가. 아버님, 도와주세요. 제 손톱을 좀 보세요. 제가 어제 네일아트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쪽파 다듬다가는 손톱 다 망가진다고요. 그래 선영아. 네가 하면 금방 끝날 일 아니야. 아영이는 나하고 붓글씨 연습이나 좀 해볼까? 옆에서 엄마와 오빠는 그 꼴을 다 보고도 귀엽다는 듯 웃기만 하더군요. 이 사람들의 여우짓에 홀려도 단단히 홀린 상태였죠. 그래, 오빠 와이프가 그렇게 예뻐 죽겠으면 오빠가 대신 쪽파 많이 다듬어서 엄마랑 김치 담그면 되겠네. 나는 차라리 돈 벌러 나가는 게 낫겠어. 저는 쪽파를 오빠에게 던져주고 운동을 하러 선배 헬스장으로 나와버렸네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집안 행사에는 항상 늦게 나타나던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제삿날에도 어김없이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늦게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인사만 하고는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싫은 소리를 하는 타입이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셔서 제가 한 소리를 했죠. 오빠, 할아버지 제사인 거 엄마가 얘기했을 거 아니야. 오빠야 퇴근한 다음에 온다고 해도 새언니는 집에서 놀고 있는데 먼저 와서 음식 준비 도와야 할 거 아니야. 새언니가 몰라서 그러면 오빠가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하다. 오늘은 내가 회사에서 일이 많았어. 저 사람 아직 시댁이 낯설어서 혼자 가기 힘들다고 하는데 어떡하냐. 마음 넓은 네가 좀 봐주라. 봐주긴 뭘 매일 봐달래. 내가 무슨 옳게 봐주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아유, 할아버지 제삿날이니까 큰 소리 내지 말자. 어여 제사나 빨리 지내자. 제사를 지내고 정리하고 음복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새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새 작은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들어가서 이불을 걷어찼지요. 여기 자러 왔어요? 일을 못하면 좀 하는 신용이라도 내던지. 여기가 당신 집 안방이냐고. 아이, 깜짝이야. 기차를 삶아먹었어요? 무슨 목소리가 이렇게 커요? 그리고 당신이라뇨? 새언니 소리가 그렇게 안 나와요? 새언니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야 새언니라고 부르지.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다 해도 이건 너무 도가 지나친 거죠. 아우, 아가씨가 매사에 화가 참 많아요. 이러니까 아가씨가 연애를 못하는 거라고요. 남자들은 이렇게 벌컥 화내고 소리 지르는 여자 안 좋아해요. 내 연애를 왜 올케가 판단해?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라고. 사람 더 열받게 하지 말고 당장 나와서 움직이라고. 오빠, 나 좀 살려줘. 올케가 소리를 지르자 부모님과 오빠가 달려왔어요. 아가씨, 아까 제가 하품을 계속 해대니까 아버님이 들어가서 잠깐 쉬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아가씨가 저 너무 미워해요. 제가 너무 보기 싫은가 봐요. 부모님이 오시니까 올케가 또 불쌍한 척 연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카메라로 찍어서 모두에게 사실을 알리고 싶더군요. 아니, 니들은 어쩌면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으르렁대니? 이제 좀 조용해질만도 하잖아. 선영아, 네가 나이도 더 위인데 좀 기다려주고 알려주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새언니를 닥달해?
아니, 두 눈이 있으면 똑바로 뜨고 보라고. 어느 며느리가 제삿날 늦게 나타나서는 일하다 중간에 사라져서 잠을 자냐고. 아빠, 엄마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이제 다음부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야, 나도 지친다. 둘 다 그만해. 할아버지 제삿날 그렇게 세게 올케와 한판을 붙고 난 다음에는 오빠 아내도 집에 잘 오지 않더라고요. 부모님께는 좀 죄송했지만 저는 미운 올케의 얼굴을 보지 않으니 마음은 한결 편하더군요. 그렇게 몇 달 왕래가 뜸해지고 나서 올케와 오빠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이 와서 따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거절할 적절한 명분이 없어서 내키지 않았지만 약속 장소에 나갔죠. 아가씨, 그동안은 제가 너무 철없게 굴어서 죄송해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면 내가 너무 무섭잖아요. 왜 이래요? 진짜예요. 아가씨랑 화해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임신했어요. 아직 오빠만 알고 있어요. 정말요? 부모님 아시면 정말 좋아할 텐데. 저 때문에 못 온 거예요? 임신해서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 닮는다고 해서 아이가 고모 닮으면 어떡해요. 농담이에요. 농담 속에 가시가 아주 큰 게 박혀있네요. 사과 안 받을래요. 조카가 새언니 안 닮고 저 닮으면 좋겠네요. 이왕이면 딸이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정말 둘 다 똑같다. 아 빨리 서로 악수하고 화해해. 이제부터 부모님 앞에서 둘 다 큰 소리 내지 않기로 한 거다. 알았어. 내가 이제 고모 된다니까 너무 신난다. 올케 언니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아이 건강이랑 새언니 건강 잘 챙겨요. 몇 달 만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먼저 사과를 해주니 제 마음도 금방 풀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지요. 물론 임신을 한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 공주처럼 대접을 받긴 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조카를 임신한 귀한 몸이신데요. 그리고 오빠를 쏙 빼닮은 남자 조카가 태어났죠.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저를 더 많이 닮은 조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조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올케가 아이를 낳고도 여전히 철없는 말과 행동을 해도 조카를 생각해서 많이 참았죠. 그런데 어느 날 올케한테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아가씨, 혹시 현금 2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네? 아니, 20만 원이 없어서 나한테 연락한 거예요? 네. 오빠 사업이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번 달은 생활비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로 오빠가 힘든 거예요? 그럼 부모님한테 말을 좀 하지. 아가씨, 이 얘기 절대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아시면 안 돼요. 오빠 성격 알잖아요. 오빠가 이런 얘기하면 제 얼굴 안 본다고 했어요.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정원이 예방주사도 맞춰야 되고 폐가 안 좋은지 계속 기침을 달고 살아서 정밀검사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으면 진즉에 검사를 해야지. 돈 없다고 병원에도 못 가면 어떡해요. 저는 조카가 아프다는 소리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오빠의 성격을 알기에 올케가 안쓰럽기까지 했지요. 당장에 현금 50만 원을 입금해줬어요. 생활비도 빠듯하다고 하니 20만 원으로 얼마나 버티겠나 싶었죠. 그리고 2주 정도가 지났을까요? 언니가 이번에는 집 앞에 찾아와서 들어오지도 않고 불러내더군요. 아니, 집 앞까지 왔는데 왜 안 들어와요? 정원이 기침은 어때요? 검사는 해봤어요? 정원이는 어디 있어요? 아, 오빠가 출장 중이어서 친정에 있다가 온 거예요. 정원이는 친정 부모님이 봐주고 계세요. 아가씨, 죄송하지만 현금 100만 원만 더 빌려주시면 안 돼요? 현금으로 있으면 저한테 바로 주시면 좋겠는데. 네? 현금 100만 원이요? 그렇게 큰 돈이 제가 가지고 있을 리가 없죠. 카드 서비스라도 받아서 주면 안 돼요? 제가 너무 급해서.
정원이가 또 아파요? 급한 일이 뭔데요? 아니, 정원이는 이제 괜찮은데요. 정원이 유모차가 맘에 드는 게 당근에 나왔지 뭐예요. 그게 연예인들이 오픈런 해도 못 산다는 명품 유모차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밤중에 찾아와요? 전화를 하던지 하지. 지금은 저도 현금이 없고 내일 친구한테 빌려서 줄게요. 사실은 돈이 없다고 하려고 했죠. 병원비라면 모를까. 오빠 사업도 어렵다는데 아무리 중고로 나온 명품 유모차라고 해도 100만 원씩이나 내면서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평소에도 좀 사치스럽게 살고 있는 건 알았지만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또 잔소리를 하게 되면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서 말았죠. 저도 현금이 없던 차라 진짜로 친구에게 빌려서 이체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요즘엔 애기들 옷부터 의자, 놀이용품도 명품이 얼마나 많은데요. 백화점 문화센터에 유아 오감 자극 과정이 있어서 갔더니 애들 신발이 다 명품인 거예요. 아, 정말 정원이만 동네 시장표 신고 가서 얼마나 창피했게요. 애들이 신발 신으면 얼마나 신는다고 명품 타령을 해요? 부모들이 더 문제 아니에요? 아참, 지난번에 유모차는 어떻게 됐어요? 올케는 유모차 이야기가 나오자 당황해서는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긴 집에 왔을 때 보니 유모차는 그냥 평범해 보이더라고요. 당근에서 물건이 금방 나갔나 보다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올케에게 또 연락이 왔어요. 제가 가족 모임에서 500만 원 적금 만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부모님 결혼 기념일, 기념여행을 보내드릴까 어쩔까 이야기가 오갔었어요. 그런데 올케가 이번에는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코를 높일 때 넣은 조형물이 녹아서 재수술을 해야 하는데 도저히 오빠한테 말을 할 수가 없다면서요. 하긴 오빠가 힘들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다 싶었네요. 아가씨,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이 수술 이야기는 아가씨만 알고 있어요. 당일 수술하고 퇴원할 거라 오빠가 출장 간 사이에 친정에 정원이 맡기고 할 거예요. 혼자 갈 거면 내가 함께 가겠다고 했더니 올케는 극구 사양을 하더군요. 친한 친구가 같이 가기로 했다면서요. 50만 원을 더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다시 만난 올케는 코가 오히려 더 오뚝하게 서 있는 거예요. 코가 더 높아졌는데요?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네, 아가씨 덕분에 천만다행이지 뭐예요. 재수술하는 김에 아예 조금 더 높였어요. 저는 올케가 참 힘든 상황에도 해맑다 싶었지만 정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빠를 오래간만에 만난 김에 슬쩍 사업이 그렇게 힘든 상황이냐고 떠보았어요. 선영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설마 정원이 엄마가 투덜대든? 아니, 그냥 오빠 표정이 하도 어둡고 안 좋아서 사업이 안 풀리나 해서 물어본 거지. 아, 요즘 다들 경기가 안 좋아서 난리 아니냐. 이번 계약건이 마지막에 성사가 안 돼서 타격이 좀 있네. 그렇게 힘들면 내가 좀 도와줄까? 내가 현금 모아놓은 게 좀 되잖아. 급한 불 끄고 나중에 갚아. 야, 강선영. 내가 네 피 같은 돈까지 쓸 정도면 사업 접어야지. 이번 위기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세연이 말대로 오빠는 상황이 많이 어려워 보였어요. 제가 세연이에 대해 괜한 오해를 했나 싶었죠. 하지만 세연이는 다시 연락이 와서 이번에는 더 큰 액수를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가씨, 제가 외동딸인 거 알죠? 이번에 저희 아빠가 칠순이에요. 그런데 자식은 저 혼자인데 칠순잔치를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네요. 이번에도 아가씨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참, 매번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이유를 대니 저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든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올케 친정에 있는 조카를 데리고 와달라는 오빠의 부탁을 받고 사돈댁에 갔을 때 칠순 잔치는 잘 하셨냐고 안부를 여쭈었더니 칠순은 작년에 치렀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착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새언니는 어디 갔나요?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가 오늘 돌아온다고 했는데 비행기 시간이 연착이 됐나 봐요. 강서방도 오늘 야근이라 사돈 아가씨에게 부탁을 한 모양이네요. 저는 조카를 데리고 오빠네 집에 가서 올케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집안을 살펴보았죠. 막상 조카 장난감이며 옷은 다 평범한 브랜드더라고요. 그런데 신발장을 보니 명품 구두가 몇 켤레나 있더군요. 그리고 장롱을 열어보니 못 보던 가방들도 보였어요. 그때 올케가 들어오더군요. 어머, 오빠가 비번 알려줬어요? 이제 아가씨가 알았으니 바꿔야겠네. 아니, 형편 어렵다고 하더니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 이제 오빠 사업은 좀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여행은 친구들이랑 3년 전부터 여행계 들어놓은 거라 안 가면 저만 손해인 거였어요. 새언니, 솔직하게 말해요. 지금까지 나한테 빌린 돈 다 어디에 썼어요? 아, 이미 다 빌려준 돈 어디 썼는지 알아서 뭐하게요. 다 쓸 데가 있으니까 쓴 거지. 지금까지 나한테 돈 빌릴 때 했던 이야기 다 거짓말이었죠? 정원이 병원비도 아니었고 정원이 유모차도 처음부터 살 생각 없었지? 솔직히 말해서 아가씨가 그렇게 돈 쌓아놓고 있으면서 오빠가 어렵다고 하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오누이 둘뿐인데 눈치가 있으면 오빠 사업 어렵다고 들었을 때 바로 도와줬으면 좀 좋아요? 지금 주제가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남편이 사업 어렵다는데 신우이한테 거짓말로 돈 빌려서는 명품 신발이며 가방 사고 여행 다니는 거 아니냐고. 사람이 다 쓰던 규모가 있는데 어렵다고 어떻게 바로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신발이랑 가방은 친구들 여행 간다고 할 때 부탁해서 면세점에서 엄청 저렴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좀 필요했지. 당장 나한테 빌린 돈 다 갚아요. 그 돈이 새언니 흥청망청 인생 즐기라고 줄 돈이 아니라고요. 내가 잠도 줄여가며 청소하면서 힘들게 모은 돈이라고. 아니, 누가 보면 몇 천만 원 빌려준 줄 알겠어요? 다 합해서 얼마나 되는데요? 돈 빌려간 사람이 얼마 빌렸는지 계산도 안 하고 있어요? 아예 내 돈을 갚을 생각이나 있어요? 자그마치 지금까지 빌린 돈이 1,000만 원이나 된다고요. 아, 예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무식하게 소리를 질러? 이미 다 써버린 돈 어떡해? 나는 돈 없으니까 몰라요. 먹고 죽을 돈도 없으니까. 배를 째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지금 그게 애 앞에서 할 말이에요? 아가씨야말로 조카 앞에서 계속 소리 지를래요? 그럴 거면 빨리 나가요. 정원아, 고모한테 바이바이 인사해야지. 제가 잠시 조카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졌네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철이 들 리가 없잖아요. 배를 째라면 배를 시원하게 갈라주는 게 시누이 된 도리죠. 돈도 돈이지만 그동안 힘든 오빠와 조카를 핑계 삼아 거짓말을 해댔다는 게 더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어린 조카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이런 옳게 숨겨진 얼굴을 가족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아빠 생신을 기념해서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어요. 식사를 하고 케이크에 촛불까지 다 끄고 나서 과일과 디저트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죠. 아빠 생신에 이런 이야기 꺼내서 죄송한데요. 제가 원래 다음 주에 독립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힘들게 됐어요. 아니 왜? 잔금까지 다 준비되었다면서. 그 잔금 1,000만 원 누가 떼먹고 배째라고 하네요. 우리 딸이 잠도 줄여가며 모은 돈을 누가 떼먹어?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거야? 뭐? 너 누구한테 돈 빌려줬어? 누구야? 그런데 이렇게 한가하게 있으면 어떡해? 그 당사자가 너무 뻔뻔하게
이 자리에 있거든. 바로 여기. 오빠 옆에. 올케는 처음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저는 그동안 올케에게 보내줬던 통장 이체 내역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만약을 위해 차용증 대신 녹음했던 전화통화 내용도 다 들려줬죠. 마지막 하나, 나에게 배를 째라며 큰소리 쳤던 내용까지도 모두 다 녹음을 해놨거든요. 이게 사실이야? 어? 내 눈 보고 똑바로 이해하게 해봐. 다 들어놓고 뭘 다시 물어봐? 그래, 내가 돈 쌓아놓고 있는 신우이한테 돈 좀 빌렸어. 당신 얼마 전까지 사업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당신 눈치 보며 살았는지 알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그래서 생활비를 안 줬어? 아무리 어려워도 매달 생활비는 줬잖아. 그리고 정원이 핑계는 뭐야?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다 어디에 쓴 거야? 올케가 정원이 병원비를 핑계로 돈을 빌리기 시작해서 그동안 피부과 시술이며 성형수술, 그리고 명품 신발과 가방 등 쇼핑에 그 모든 돈을 썼던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 내가 날 위해서 다 썼어. 그깟 1,000만 원 당신이 갚아주면 되잖아. 이제 당신 사업도 다시 잘 되잖아. 무슨 1억도 아니고 1,000만 원으로 이 난리를 피워? 아무리 당신이 철이 없어도 그렇지. 그게 어떤 돈인지 알아? 내가 사업이 힘들 때 선영이가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도 거절한 이유가 뭔데? 선영이가 파혼하고 주말도 저녁도 포기하고 모은 돈이라고. 그냥 돈이 아니라고. 선영이 청춘이 모두 담긴 돈을 그렇게 흥청망청 써버리고는 뭐? 제대로 사과 한마디 없이 그렇게 뻔뻔히 굴 수가 있어? 내가 아무리 아영이를 딸처럼 예뻐해도 이번에는 편을 들어줄 수가 없다.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어. 세상에나, 왜 그동안 우리한테는 말 한마디도 안 했니? 오빠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뭐하러 해. 엄마 아빠 괜한 걱정만 하시게. 내가 빌려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정원이한테 필요한 돈이라는데. 선영아, 내가 너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갚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당신, 이 돈은 무조건 당신이 벌어서 직접 갚아. 선영아, 1,000만 원 끝까지 올케 언니한테 받아내. 아니, 왜 다들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빠가 생활비만 넉넉하게 줬어봐요. 이렇게까지 됐겠냐고요. 아버님, 어머님도 저한테 용돈 한번 크게 주신 적 없잖아요. 나는 몰라.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갚아? 그리고 정원이는 그럼 누가 키우라고? 정원이는 낮에 유아원에 보내던지 내가 봐주면 되지. 이제 아영이도 철이 들 때가 됐다. 하지만 올케는 끝까지 울며 불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어린 조카 정원이 보기가 너무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네요. 다음날 오빠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보니 올케 언니가 짐을 싸서 정원이랑 친정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이러다가 진짜 오빠네가 이혼을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손을 떠난 문제였죠. 그리고 1,000만 원 비는 잔금은 부모님이 마련해 주셨답니다. 저는 예정대로 부모님 댁에서 나와 저만의 공간으로 독립을 했죠. 35살에 처음으로 제 명의로 계약한 집에서 혼자 잠을 자려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제야말로 진정한 어른이 된 것 같았죠.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있는 현금을 탈탈 털어서 마련한 집이었으니 다시 현금을 모아야 했거든요. 친구와 본격적으로 청소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피스를 상대로 영업을 해서 정기적인 청소 계약을 체결했어요.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고정 수입이 들어오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올케 언니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직접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저는 바빠서 사무실로 오라고 했죠. 아가씨, 그냥 빗자루 들고 청소만 하는 줄 알았더니 사무실도 있었어요? 난 시간이 돈인 사람이니까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려면 빨리 나가요. 아니, 무섭게 왜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네? 뭐라고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내가 잘못했다고요.
이렇게 창피를 줘야 속이 시원해요? 아닌데, 벌써 속이 시원할 리가. 빌려준 돈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무슨 속이 시원하겠어? 저 정원이도 있고 오빠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이혼은 절대 할 수 없어요. 누가 이혼하래요? 우리 제발 이제 각자 알아서 살자고요. 친정 부모님한테도 말했는데 혼나기만 하고 쫓겨났어요. 돈도 절대 해주실 수 없대요. 근데요, 아가씨, 제가 사회 경험이 없잖아요.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너무 막막하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도 1,000만 원 큰 돈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저를 그냥 좀 써달라고요. 여기도 사람 필요하다고 밖에 붙여놨던데요? 내가 미쳤어? 올케처럼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보지 못한 사람을 청소업체 직원으로 쓰라고? 직원 아니고 알바라도 시켜주세요. 배우면서 할게요. 우리 정원이를 봐서라도. 정원이 고모, 제발. 참으로 어이없게도 싸가지 철없는 올케를 울며 겨자 먹기로 알바로 고용하게 되었네요. 저는 일하기 전에 각서부터 받았답니다. 첫째, 손톱 네일은 당장 지울 것. 둘째, 일할 때 나에 대한 호칭은 실장님으로 부를 것. 대신 나는 주아영 씨로 부르면서 가족이 아닌 고용인과 비고용인의 관계로 공가사를 구분할 것임을 말이죠. 처음에는 정말 변기 청소 하나 하는데 온갖 생난리를 피더군요. 안 보인다 싶으면 어디 구석진 곳에 가서 질질 짜고 있기 일쑤였고요. 저는 일주일도 못 버티고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더럽다고 구역질을 일삼던 철없는 올케는 10년째 저랑 일을 하고 있답니다. 1,000만 원은 일을 시작하고 1년 만에 다 갚았죠. 물론 착한 제가 원금만 받기로 했지요. 올케는 돈을 다 갚고 난 뒤에도 자기 손으로 돈을 버는 재미,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버는 재미에 빠져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죠. 지금은 어엿한 실장이 되었죠. 그동안 저와 친구는 우리만의 독보적인 청소 서비스 브랜드를 만들어 지방의 지점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 대표님은 말이야. 헤어스타일만 좀 바꿔도 인상이 확 달라질 텐데 말이야. 내가 특별히 강 대표님 위해서 이번 생일 선물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스타일링 해줄게요. 나 한 번만 믿고 맡겨주라, 응? 아, 왜 이래? 나는 그냥 생긴 대로 살겠다고. 사람이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볼 줄을 알아야지. 나까지 물들게 하지 말라고. 난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아니, 그럼 청소는 왜 해요? 그냥 깨끗한 마음 하나만 보면 되지. 공간이나 집만 외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도 외양이 변화되면 마음도 좀 달라지는 게 있다니까. 그리고 남자건 여자건 좀 멋지고 예쁘게 다듬고 꾸미는 게 나빠? 왜 해보지도 않고 판단질이세요, 대표님? 그래, 주 실장님 이야기도 일리가 있네. 사람이 가보지 않은 길도 가보고 느끼고 즐거움도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고. 올케 언니가 해준다고 할 때 그냥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따라가 봐. 근데 당신들 이제 누가 보면 엄청 다정한 언니 동생인 줄 알겠어. 친구 말대로 10년을 일터에서 서로 지지고 볶다 보니 그렇게 맞지 않던 성격도 나름 서로 인정하면서 마음을 나누게 되었답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데 그리고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가끔씩은 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더 좋아지는 관계도 있네요. 변화는 저에게도 찾아왔어요. 올케의 조언대로 커트 머리를 스타일링만 바꿨을 뿐인데도 확 다른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리고 연하게 화장도 가끔 해주니 거울을 볼 때마다 제 기분도 업이 되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이제는 치마를 입는다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시원한 것을 왜 이제야 입기 시작했는지 지나간 시간이 아까울 정도였어요. 아이, 강선용, 길거리에서 봐도 몰라볼 뻔했잖아.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데 우리 이제 마지막이냐? 정은이 엄마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나 세상에, 우리 딸 외모가 그동안 묻혀 있었네.
이제 시집 가도 되겠다. 아니다. 시집 가기엔 한참 늦긴 했지. 이렇게 말 나온 김에 40이 되기 전에 결혼하면 엄마 소원이 없겠네. 엄마의 바람대로 저는 6년 전 39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 외모가 달라져서 남자가 생긴 것은 아니고요. 인생의 목표가 돈이 아닌 관계로 바뀌었다고 할까요? 오빠랑 새언니가 이렇게 아이를 낳고 위기를 겪으면서 더 단단해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결혼도 한 번은 해볼만 하겠구나 싶더라고요. 마음이 달라지니 남자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아가씨, 남자는 남자가 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딱 저같이 좋은 남자는 바로 알아채는 여우 같은 여자가 봐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굿 익스프레스 사장님이요. 아가씨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요. 맞아, 나도 그런 거 느꼈어. 아니면 매번 이삿짐 계약하면 고객한테 우리 업체 소개 그렇게 해줄 리가 있겠어? 이번 분기엔 박 사장 때문에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소문이 자자해. 박 사장네 입주 청소는 우리가 다 한다고. 강선영 대표님, 박 사장님 같은 남자는 누가 낚아채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 남자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신기한 거지. 제가 올케 언니로서도 아니고 부하 직원으로서도 아니고 그냥 언니 아끼는 동생으로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친구와 올케 언니의 말이 맞았어요. 사업 때문에 알게 된 이삿짐 업체의 박 사장은 저에게 호감이 있었어요. 20대 파혼 이후로는 남자를 믿지 않던 저를 무장해제시킬 만큼 듬직한 남자였죠. 벌써 결혼 6년 차에 접어들고 있네요. 결혼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이삿짐 센터와 청소 서비스업을 합쳐서 일에 계속 매진하다 보니 아이는 아직 없답니다. 제 나이가 45살이 되다 보니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지만 하늘에서 혹시 아이를 점지해 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잘 키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래로 나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저는 올케의 언니를 반면교사 삼아 시누이에게 항상 싸가지를 장착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있답니다. 아직도 제가 농담 삼아 올케 언니의 철없을 적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이제는 온 가족이 그 시절을 웃으면서 회상할 수 있게 되었죠.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나 진절머리 날 만큼 이상한 올케나 시누이를 만나게 되더라도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